아직은 그 책의 내용을 읽으실 수준이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에는 이제 암기해야 될 내용을 줄을 칠 겁니다. 그래서 뺄 것도 좀 많아요. 이게 제가 쓴 책이 아니라서 네,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책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186쪽을 보시겠습니다. 종국 등기 효력 나와 있는데요. 우측을 보시면 종국 등기 효력 아까 몇 가지 외우셨죠? 물, 순대, 추후, 점유, 물건 변동의 효력, 권리 변동의 효력 이렇게 쓰신 책들도 있어요. 거기서 핵심은 물건이죠. 네, 핵심이 아니라 원래 물건이 맞아요. 네, 물건 변동의 효력 뭐가 중요하다고요? 접수 시점, 등기 신청 정보의 접수 시점 그걸 기억하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대항 요건으로서의 효력 이거는요 공시가 됐다면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등기만 됐다면 다 대항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요 을은 임차권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요 임차권은 물건일까요? 채권일까요? 네? 뭐 나중에 저절로 아시는 건데요. 채권입니다. 채권. 그래서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이라고 불러요. 이때 을이 임차권을 가진 상태에서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깁니다.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병이 취득한 권리는 뭡니까? 소유권, 물건이죠. 이 물건은 병이 가지고 있는 물건인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겠죠. 여기에 대한 권리예요.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요 을의 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갑에 대한 권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느 게 우선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네, 물건이 우선할 수밖에 없죠. 소유권은 임대차를 깨트린다. 또는 물건은 채권에 우선한다. 이런 용어를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 우선하니까 요 병은 을에게 나가달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왜? 물건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공시가 됐다면, 즉 등기가 됐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등기가 됐다면. 등기가 됐으니까 매매계약 체결할 때 등기부 확인하겠죠. 확인했더니 을명의 임차권 등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요 병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을의 임차권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요 병이 소유권자로서 나가달라 요구할 때 요 을은 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서 공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항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기가 되면 공시가 됐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다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네, 그런 뜻이고요. 뭐 시험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순위 확정의 효력 이거 좀 보겠습니다. 순위 확정의 효력. 여기에 이런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저당권을 만들어서 정해줍니다. 이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186조에 의해서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즉 갑과 을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까지 갖추게 되면 을은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 을명의로 먼저 저당권 등기가 실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갑구일까요? 을구일까요? 네? 을구겠죠. 1번 저당권 설정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를 저당권 등기라고 불러요. 저당권 설정 등기.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전세권을 만들어서 정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 더 필요합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전세건이 설정이 됩니다. 이거는 두 번째 이루어졌죠. 전세건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 전세건 설정 병 이렇게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요거는 등기된 순서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순위번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을과 병의 권리가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즉 나중에 경매 절차로 넘어갔을 때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겠죠. 그러면 누가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되느냐, 즉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어느 것이 우선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권리의 우열은 순서에 따라서, 즉 등기한 순서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이 됩니다. 등기한 순서는 뭐 갖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순위번호 갖고 판단할 수 있죠. 맞습니까? 순위번호 갖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갖고 판단한다고요? 순위번호 갖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게 별게 아닌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만들어서 정해줍니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만들어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을은 먼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갑구일까요? 을구일까요? 네. 소유권에 관한 각종 정보는 무조건 갑구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갑구가 될 겁니다. 갑구에는 맨 처음에 무슨 등기가 되어 있을까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 즉 보존 등기가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보존 등기에 의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테고, 아까 보존 등기에 의해서 등기부가 개설된다고 했죠. 그래서 맨 앞에는 1번은 보통은 보존 등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네, 둘 다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니까 갑구의 1, 2 순위로 기록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을구도 있겠죠? 을구도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갑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병은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저당권 등기를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의 저당권은 갑구에 기록할까요? 을구에 기록이 될까요? 을구에. 그래서 1번 저당권 설정 병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문제는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등기한 순서 갖고 판단한다고 했죠? 등기한 순서 갖고 우열을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우열을 판단해 보니까 등기한 순서는 을이 먼저 됐고 병이 나중에 된 거죠. 그런데 순위 번호는 을은 2순위라고 돼 있고 병은 1순위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권리의 우열은 등기한 순서 갖고 판단하는데 순위 번호 갖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이때는 순위 번호 갖고 판단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때는 접수한 순서 접수번호 갖고 판단합니다. 이때는 접수번호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로 다른 구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같은 구에 기록된 내용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는 순위번호, 서로 다른 구에 등기된 권리의 우열이 문제될 때는 접수번호. 요게 정말 많이 옛날에 출제가 된 겁니다.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 네, 요걸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점수를 주려고 되는 겁니다. 기출이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거.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순위번호는 뭘 의미하느냐면 을의 요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요 순위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 순위도 확정이 된 겁니다. 이를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불러요. 순위 확정의 효력. 순위가 확정이 됐으니까 이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뒤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혹시 민법에서 순위 승진의 원칙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요것이 소멸하면, 즉 갑이 을에게 변제를 하게 되면, 빌린 돈을 갚게 되면 이건 소멸되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요거는 순위가 올라가요. 이게 소멸하니까 2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겠죠. 이건 순위 승진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순위 확정의 효력과 순위 승진의 원칙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순위는 승진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바뀔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뒤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순위는 확정이 된 것이고 뭐 갖고 판단할 수 있다고요? 순위 번호 갖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먼저 가등기가 됐고 나중에 저당권 등기가 됐으니까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순위가 확정이 된 겁니다. 이것도 순위가 확정이 된 겁니다. 순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를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불러요.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뭐 갖고 판단할 수 있다고요?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네, 이런 뜻입니다. 순위 확정의 효력. 승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뒤바뀔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멸된다면 승진하겠죠. 하지만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게 뒤바뀔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를 순위 확정의 효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제가 되는 것은 순위 확정의 효력을 물어보지 않고요. 그건 민법에서 설명하실 테고요. 지금 저도 설명했죠. 출제가 되는 것은 같은 구에서는 뭐 갖고 판단한다?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 뭐 갖고 판단한다? 접수번호.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순위 확정의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부기등기는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실 거예요. 부기등기는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해하시면 그냥 득점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 이건 나중에 보죠. 민법에서 좀 공부하신 다음에 취득시효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냥 해야 되겠다. 해두면 나중에 민법 하실 때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갑이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하는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그런데 을이 갑 소유 부동산을 20년 동안 점유를 하고 이 점유가 소유의사 있는 점유고 평온한 점유고 공연한 점유일 때 우리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건 민법에서 하신다고요. 민법에서. 그냥 틀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틀을.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이 을에게 발생했다는 얘기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의무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까지 갖추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불러요. 점유취득시효.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아마 물권법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답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이 부동산을 10년 동안 점유하고 10년 동안 등기를 갖추고 있다면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그러면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는 등기일까요? 없는 등기일까요? 다시요.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갑.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을.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즉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무효인 등기를 을이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 점유는 소유의사 있는 점유고 이걸 민법에서 자주점유라고 공부하실 겁니다. 민법 물권법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평온한 점유고 공연한 점유고 선의 점유고 무과실 점유일 때 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저도 참 얘기하면서 참 쑥스럽습니다. 네, 했으면 좋겠지만 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우리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는 을에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 줍니다. 을은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을은. 등기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효이지만 이미 등기 갖고 있죠. 따라서 등기 청구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등기 청구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 줍니다. 이때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였다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를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그래서 민법에서 아주 많은 시간 동안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왜? 그러면 여기 점유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부르는데요. 둘 다 을은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맞습니까?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요 20년 점유를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10년 점유와 10년 점유 합치면 20년 점유가 되죠. 그러면 이 245조 제1항과 제2항을 비교를 해보면 이건 똑같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점유, 여기는 등기. 따라서 둘 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이 등기가 점유와 같은 효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즉 무효인 이 등기는 점유와 같은 효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를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등기의 점유적 효력.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민법에서 좀 공부하신 다음에 그때는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예전에 민법 강의할 때 만든 틀인데요. 이 틀을 사용하시면 민법이 좀 더 수월해질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점유적 효력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후등기 저지력. 이건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후등기 저지력은 출제될 수가 있어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만들어서 정해줍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원래 186조에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전세권은 예외입니다. 법률행위, 등기, 전세금 지급.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지만 전세권이 설정이 됩니다. 여하간 그럼 민법에서 하시고 설정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전세금을 지급했다면 을은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설정 계약이 체결되었을 텐데요. 이 설정 계약 안에는 이 을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들어가 있겠죠. 존속기간은 2년 하겠습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가 됐다면 지났다면 을의 전세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세권은 그 즉시 소멸하는 겁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네, 을의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사실은 담보권으로 바뀌어요.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에서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네. 그럼 을은 지금 전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존속기간이 경과가 됐으니까 전세권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전세권 등기는 전세권이 이미 소멸되었으니까 이 전세권 등기는 없어져야 되죠. 이를 법률용어로 말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등기부에 을구에 이런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번 전세권 설정 을구에 존속기간이 경과가 됐다면 을의 전세권은 소멸되었으니까 이 등기는 말소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말소시킵니다. 2번 1번 전세권을 말소시키겠다라고 공시합니다. 1번 전세권을 말소하겠다고 공시한 다음에 여기에 실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게 말소 등기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보실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등기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즉 을이 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등기부에는 1번 전세권 설정
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말소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효인 등기입니다.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형식적으로는 확정된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식적 확정력 이렇게 불러요. 무효이지만 존재한다면 형식적으로나마, 실질적은 아니고요.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이 있는 등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갑은 을은 전세권 없다 그랬죠. 다만 등기부에는 남아있는 상태라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전세권 설정을 해서 이 등기가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느냐.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을과 병이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을과 병은 그 부동산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등기부상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간섭을 하겠죠. 따라서 전세권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다만 우열이 문제가 될 때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이 있으니까 누굴 우선시키겠다는 겁니까? 등기부상 을을 우선시키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키더라는 겁니다. 이 무효인 등기가. 그래서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불러요.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등기부상 남아있다면 형식적으로 확정된 효력은 존재하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후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여기에 주안점을 넣어서 보통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실질이 중시가 되니까 여기에 주안점을 넣어서 용어를 만든 겁니다.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고 다른 고급 이론을 설명할 때 이걸 이미 이게 기초가 되는 거니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습니까? 추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 남았습니다. 추정적 효력은 그냥 개념만 보겠습니다. 개념만. 이것도 나중에 프린트로 나갈 겁니다. 책이 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행위. 물권행위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등기까지 써놔야 되겠다. 등기까지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등기까지 갖췄다면 누구 이름으로? 을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등기까지 갖췄다면 누구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즉 갑은 소유권을 상실할 테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만 놓고 본다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맞습니까?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등기만 놓고 본다면 요 갑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 등기만 놓고 본다면 을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을이 등기법상 등기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을이 등기법상 등기권리자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만 놓고 이익 불이익을 판단하는 겁니다. 등기만 놓고 이익 불이익을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법무사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다른 건 고려하지 않고 등기부 하나만 놓고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불이익이 발생하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을 고려한다면 이익 불이익 여부가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실질을 고려한다면 안 나타납니다. 왜요? 등기 명의는 을의 명의로 넘어가지만 갑은 을로부터 뭐를 받습니까? 매매 대금. 맞습니까?
소유권은 상실하지만 반대급부로서 돈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익 불이익 나타나지 않습니다. 을도 등기 명의는 취득하지만 그만큼 돈을 지급해야 되죠. 따라서 실질을 고려한다면 돈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익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이 오고 가는 것은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는 영역이 아니고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이 돈이 오고 가는 거예요. 우리 등기법은 등기만 놓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판단한다면 이익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요. 실질을 고려한다면 이익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이 오고 가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부에 적혀있는 그 내용만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이 오고 가는 건 고려하지 않으니까, 즉 형식적으로 심사하니까, 형식적으로 판단하니까 이익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등기법에서는 어려우세요? 돈이 오고 가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이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것만 놓고 판단합니다. 요것만 놓고, 요것만 닫고, 요것만 놓고 돈이 오고 가는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만 놓고 본다면,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같이 갑니다.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공동으로 신청하게 돼요. 공동으로 신청할 때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등기법이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입각해서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를 실행한다는 얘기는 갑과 을이 제출한 신청 정보의 내용을 보고서 등기부에 옮겨 적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등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갑구이겠습니까? 을구겠습니까? 여기서는 갑구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누굽니까? 갑. 2번 소유권 이전. 누굽니까? 을.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때 을을 등기 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겠습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 명의인. 소유권을 진짜 가지고 있는 자를 소유권자, 소유권은 없지만 등기부에 이름만 올라간 자를 등기 명의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민법에서. 네. 이 등기 명의인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어떠한 권리가 있다라고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다라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죠. 맞습니까?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된 권리인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이 등기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부릅니다.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된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 추정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등기에는. 어렵습니까? 이를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부릅니다. 표제부에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구, 을구에서만 인정되는 효력이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서 추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추정, 민법에서 하셨죠?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추정은 추측하여 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추측하여 정한다. 추정력이라면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추측하여 정한다는 얘기는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추측해서 정해놓는 것이죠. 즉 쉽게 얘기해서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추정력이에요. 70에서 80%는 이 등기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추정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추정이라는 단어. 100%도 있습니다. 뭘까요? 네? 간주한다, 본다, 의지한다,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100%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능성이 있다. 50%에서 60%예요. 이게 다 법률 용어입니다. 50에서 60%는 가능성이 있다. 70에서 80%는 추정한다.
100%는 간주한다, 본다, 의지한다. 90%는 빠졌네요. 빠지지 않았나? 50에서 60%는 네? 가능성이 있다. 100%는 간주한다, 의지한다, 본다. 90%가 빠졌죠? 90%도 있습니다. 뭘까요? 참 법률이라는 게 굉장히 섬세하게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공부를 오래 했는데요. 꽤 됐죠, 저도. 물론 지금 공시법 할 때는 별로 안 하는데 법 공부한 지 몇십 년 됐어요, 저도. 근데 이 법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섬세해요. 굉장히 섬세하니까 남자분들이 공부하기가 편할까요? 여자분들이 공부하기 편할까요? 사법연수원, 지금은 사법연수원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연수원 있을 때 1등서부터 10등까지는 다 여자예요. 네. 그래서 판사 임용할 때 이제 보통 학교 선생님들 남자, 여자 골고루 배정하려고 하잖아요.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거의 대부분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자분들한테 적합한 공부 같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90%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연성. 그런데 추정이라는 것은 70%에서 80% 저 등기는 믿을 수 있을 때 이를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권리 추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민법과 등기법에서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겠다는 근거 규정이 있다. OX. 네.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없습니다. 책에도 있습니다.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인정을 하느냐?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는데요. 인정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는데 인정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점유의 추정력이라는 게 우리 민법에서 인정합니다. 점유라는 건 뭡니까? 동산의 공시 방법이죠. 등기는 뭡니까? 부동산의 공시 방법이죠. 그런데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에 우리 민법에서 추정력을 인정해줘요. 그러면 점유보다 더 완벽한 공시 방법인 등기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동산의 점유죠. 이 점유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우리 민법에 의해서. 민법에서. 그러면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뭡니까? 등기.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이 될 수 있느냐? 민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지만 불완전한 공시 방법인 점유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되니까 등기에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 등기는 누가 해준 걸까요? 네? 갑이 해준 거죠.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권리를 상실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이 해줬다는 얘기는 이 등기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동신청. 세 번째, 이 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국가공무원이 해준 거죠. 국가공무원이 거짓의 등기를 하기는 좀 그렇죠. 왜 깜방하니까. 그래서 국가공무원이 해준 등기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이 등기가 거짓의 등기라고 한다면 이 엄격한 절차를 거칠 때 탈락이 될 겁니다. 걸러질 겁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얘기는 70에서 80%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각종 근거에 의해서 이론상, 학설상, 판례가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권리추정력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권리추정력은 본질이 무엇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본질. 두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추정력이라는 견해도 있고요. 법률상 추정력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사실상 추정력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관행상, 관습상 인정하는 추정력이라는 뜻이에요. 관행상, 관습상. 법률상 추정력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관행상, 관습상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서 인정하는 추정력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근거 규정은 없다 그랬죠? 맞습니까? 즉 성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간습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간습법에서 인정하는 추정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법률상 추정력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셀까요?
이게 훨씬 센 겁니다. 그러면 70에서 80% 인정한다는 얘기는 우리 통설과 판례가 어느 추정력으로 보겠다는 겁니까? 아래쪽으로. 옛날에는 이게 다수설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수설일 때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옛날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때 그 기출문제 갖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쪽으로 통설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화내실 것 같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여기서 쭉 나옵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 더. 딱 하나만 더 볼 거예요. 여기서 뽑아져 나오는 내용들은 안 보겠고요. 다른 거 하나 더 보겠다는 겁니다. 이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물적 범위가 있고 인적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걸 외우시고 가야 됩니다. 추정력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니까 요것만큼은 외우시고 가셔야 됩니다. 물적 범위. 첫 번째, 등기 권리 적법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에 있어요. 등기 권리 적법 추정. 두 번째, 등기 원인 적법 추정. 세 번째, 등기 절차 적법 추정. 요것만큼은 좀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추정력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등기 권리 적법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는 등기 명인에게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기 권리 적법 추정이에요. 그렇다면 등기부에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권 등기 명인에게 소유권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세권 등기 명인에게 전세권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저당권 등기 명인에게 저당권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 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만약에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임차권의 등기 명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하겠습니까? 유치원도 대답할 수 있겠네요. 유치원생도. 그렇죠. 무슨 권리? 임차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등기 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등기 원인 적법 추정. 이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을 기록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 등기부에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원인이 되는 행위는 뭐겠습니까? 법률 행위는. 매매겠죠. 매매 아니겠습니까? 매매겠죠. 여기에 매매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 원인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면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 실제로 매매가 있었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매매가 있었다고 70에서 80%는 믿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원인 적법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등기부에 상속이라고 등기원인이 기록되어 있다면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증여가 있었다면 기록되어 있다면 증여가 있었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원인 적법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이 등기가 실행이 된 겁니다. 이를 거꾸로 얘기하면 이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이 절차를 거쳤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이게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절차를 거치는 등기라고 한다면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토지 거래 허가 절차를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이 돼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 수여 절차를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요즘은 이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요거 오늘 외우고 가실 겁니다. 오늘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시요. 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의 물적 범위 세 가지는 꼭 외우고 가십니다. 첫 번째, 등기 권리 적법 추정, 등기 원인 적법 추정, 등기 절차 적법 추정. 네, 요거 세 개만큼은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면 등기의 유효요건이 나오는데요. 등기의 유효요건. 이 등기의 유효요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깊은 민법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고민이에요. 이걸 할까 말까. 네? 해보죠. 근데 이건 워낙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프린트도 나갈 거예요. 네.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됩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건 행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변동이 되기 위해선 이 등기가 유효해야 되겠죠. 그러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해야 될 겁니다. 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기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 등기법을 아까 절차법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이를 절차적 요건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물권 변동이 나타났죠. 그럼 이 두 가지 요건을 구분을 해보면 이거는 실질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는 형식이고 계약은 실질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형식적 요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이런 용어를 다 알아야 되느냐? 출제가 될 때 이 용어로 출제될 수도 있고 이 용어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용어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아셔야 돼요. 출제하는 놈들이 참 나쁜 놈들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대학 교수들이 이 강의를 보진 않겠죠. 네, 마음껏 욕할 겁니다. 네. 두 번째,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도 구비해야 돼요. 근데 민법은 아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이고 권리, 의무는 법의 실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를 실체적 요건 이렇게 불러요. 다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등기는 형식이었고 이건 실질이었죠. 따라서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실질적 요건 이렇게도 부릅니다. 어떤 용어로 출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출제하는 놈들이 내키는 대로 출제하니까 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등기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첫 번째, 일단 등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등기가 존재해야지만 그 등기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등기가 존재할 것. 두 번째,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관할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등기 능력이 없는 등기는 효력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벤틀리 자동차를 한 대 샀어요. 진짜 산 건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벤틀리 자동차 한 대 예입니다. 예. 네. 택도 없어요.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거를. 아파트 한 채 값인데. 벤틀리 자동차 4억 정도 합니다. 그럼 제가 일산 사는데요. 일산에 아파트 한 채에 4억 정도 해요. 그러면 벤틀리 자동차 한 대에 아파트 한 채 값이죠. 따라서 등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벤틀리 자동차를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당연히 안 해주겠죠. 안 해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소장이 제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저녁 때 맛있는 술 먹이고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뒷주머니에 이렇게 좀 찔러줬습니다. 뭐 이런 거. 네. 뭔지는 아세요? 네. 그래서 등기를 해줬습니다. 벤틀리 자동차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벤틀리 자동차는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이에요. 따라서 등기 능력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전혀 없겠죠. 그러면 등기가 됐다고 해서 효력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등기 능력이 없는 동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기 능력이 없는 것은 절대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네 번째, 등기 신청 절차가 적법해야 됩니다.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가 있다고 그랬죠. 그 절차가 다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동산마다 등기부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이를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부동산은 한 개인데 등기부가 여러 개 있다고 한다면 공시가 명확할까요? 혼란스러울까요? 혼란스럽겠죠.
따라서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이를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요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민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등기는 이 물권 행위와 일치하는 등기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권 행위를 규율하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민법. 그렇죠? 그래서 이 물권 행위와 일치하는 등기를 갖춰야 되는데 이게 바로 실체적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물권 행위와 일치하는 등기를 갖춰야지만 이 등기는 효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맞습니까? 일치하지 않을 때를 불합치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또는 불일치의 문제라고 불러요. 이거 암기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프린트 나갈 겁니다.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흔적만 남겨놓습니다. 이 불합치의 문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존재상의 불합치. 두 번째, 내용상의 불합치. 세 번째, 시간상의 불합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존재상의 불합치는 뭐냐면 물권 행위가 있고 등기까지 있어야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물권 행위도 있고 등기도 있어야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건 존재할 때 두 개 합치한 겁니까? 합치한 거죠. 물권 행위도 없고 등기도 없다면 물권 변동의 효력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존재상의 합치입니까? 불합치입니까? 합치죠. 합치 아닙니까? 물권 행위는 있는데 등기가 없다면 물권 변동 효력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물권 행위는 없는데 등기가 있다면 물권 변동 효력 나타납니까? 안 나타날 겁니다. 이게 불합치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존재상의 불합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물권 행위는 있는데 등기가 없다면 물권 변동 나타나지 않겠죠? 그럼 나중에라도 등기를 갖추면 물권 변동 하겠습니까? 나중에라도 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권 행위는 없는데 등기만 갖췄다는 겁니다. 물권 변동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라도 물권 행위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물권 행위는 나중에 이루어지죠? 맞습니까? 이걸 민법에서 실체적 유효요건의 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체적 유효요건의 추한. 이게 실체적 유효요건이에요. 근데 구비 못했죠? 나중에 추후에 완성할 수 있겠죠? 실체적 유효요건의 추한. 민법에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보겠습니다. 요거 물권행위 시점과 등기를 갖추는 시점은 동시에 할 수 있겠습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과 등기를 갖추는 시점은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갭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이게 시간상의 불합치라고 불러요. 그런데 중간에 소유권자 갑이 소유권을 병에게 넘겨버리면, 즉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병과 다시 매매계약 체결하고 병과 같이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를 권리기속의 변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민법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되는 건 요거예요. 내용상의 불합치. 요거 때문에 이 많은 걸 쓴 겁니다. 내용상의 불합치. 내용상의 불합치도 둘로 나눠지는데 쓰시지 마세요. 프린트가 나간다니까요. 프린트가. 네. 말로 하겠습니다. 권리의 주체, 객체, 내용, 그 전에 양적 불합치, 질적 불합치 이렇게 나가고요. 요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질적 불합치를 또 둘로 나눕니다. 책에 있어요. 권리의 주체, 객체, 내용상의 불합치. 두 번째, 등기 절차, 과정상의 불합치. 요것 때문에 제가 이걸 쭉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그냥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논리적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기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상의 불합치. 요거 나중에 프린터로 나눠 드릴 겁니다. 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중간 생략 등기 들어보신 적 있죠? 무효 등기 유형,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그게 여기서 뽑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 중간 생략 등기, 무효 등기 유형,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는 우리 민법과 등기법 양쪽에서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왜 도출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건데요. 좀 후회는 되네요. 아직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책을 좀 보시면요. (194쪽을) 보시면 거기 밑에 실체적 유효권의 완화라고 돼 있죠. 저는 이 책 보고 되게 놀랐는데 보통 중개사 책에 이런 용어를 쓰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신데 우리 선생님은 이 책을 쓰신 분은 굉장히 지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실체적 유효권의 완화 이렇게 타이틀을 단 겁니다. 나중에 아주 상세하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출제가 자주 되니까. 그래서 실체적 유효권의 완화는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요. 중간 생략 등기, 무효 등기의 유형,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요 세 가지가 바로 조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196쪽에 중복하여 격려된 등기가 나와 있죠. 이거는 출제 안 됩니다.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틀리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네. 이거는 왜 틀리시면 되느냐면 일반인들은 아실 필요가 없고 등기 공무원에게만 효력이 있는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뭐라고요? 네, 나오면 찍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202쪽을 보시면 등기소 나와 있고요. 등기소 이미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5쪽을 보시면 등기관이 나와 있죠. 등기관 이미 설명이 됐고요. 11월, 12월은 개념 위주로 가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월달부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07쪽에 보시면 등기관의 책임이 나와 있는데 이건 좀 볼 겁니다. 등기관의 책임은 이것도 많이 안 할 겁니다. 많이 11월, 12월 한번 보실 거고요. 1월, 2월 달에 한번 보고 3월부터 안 볼 겁니다. 등기관의 책임. 그래서 이 등기관의 책임부터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아직은 민법 지식이 없으셔서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대충 훈장만 남겨두시면 돼요.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줄도 칠 거고 어떤 내용은 다 지워버릴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생하셨고 토요일인데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